여름철 풍광 좋은 계곡이나 하천에 가면 비싼 자릿세를 받는 식당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을 지나야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법 공사를 한다든지 계곡 위에 평상을 설치하는 건데요. 여름 한철 장사가 끝난 9월에야 철거 공문이 도착하고 과태료도 적은 편이라 상인들은 배짱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민생사법경찰관을 조직해 계곡 불법 영업을 고발하고, 경기도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계곡의 불법 시설물들을 강제 철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6월 모래 해변을 갖춘 청학비치를 오픈해 피서객들을 맞이하는 등 청정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성과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관광지 대신 한적한 계곡이나 자연 휴양림 여행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시원한 계곡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캠핑하거나 차 안에서 숙박하는 차박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곡을 찾을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이 있죠. 계곡을 점령하고 있는 평상 혹은 천막과 같은 불법 시설물들인데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 계곡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정계곡 복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용성만 남양주시청 환격녹지국 국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최진호 도시생태학연구센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가지 상술에 피해 보느니 차라리 동남아로 여행 가겠다. 여름 휴가철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요. 특히 이름난 계곡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비싼 돈을 주고 평상을 빌리거나 백숙을 시켜야 하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상인들의 계곡 무단 점유, 이 매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만도 거셌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계곡에서 불법으로다가 평상이라든가 자래라든가 불법 콘크리트 건물을 설치하고 물막이하고 간이 수영장을 해놓으면서 공공재인 하천을 개인 사유재산인 양 이렇게 점거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음식 영업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거기서 비싼 자릿세를 받고 비싼 음식 바가지를 씌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았고, 또 대부분의 하천이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을 해야 되는 좁은 도로에 주차를 딱 해놓고 도망을 가서 어디 숨어서 계곡에서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현지 주민들은 또 통행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뭐 불법의 아수라장 천지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동안. 예. 모두가 공감했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근절되지 않고 반복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천에 불법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제 일단 계고를 해요.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고 기간을 한 30일 정도 이렇게 줘요. 계고 기간 끝나고 가면 또 이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면 뭐 고발 조사하고 그러면 또 한 2달 가고 그러면 여름철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영업주들은 벌금을 몇백만 원을 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행정 처리는 다 했거든요. 고발하고 계고하고 징계 처분 같은 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영업주들은 뭐 6, 7, 8, 9 뭐 과태료나 벌금을 뭐 몇백만 원 심지어는 뭐 1,000만 원씩 맞는다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선지자체가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지났는데요. 민선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게 표를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네. 굳이 원성을 사면서까지 철거까지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행위를 하고 싶지는 않죠. 네. 과태료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네. 영업은 하겠다. 그리고 어떤 지자체장의 의지가 그동안 네.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계곡 복원 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네. 북한산 송추계곡 복원 사업에 참여한 그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국립공원 안에 계곡이라 이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송추계곡 사업은 어떤 종류를 가진 그 사업이었습니까? 네, 그 송추 계곡이 경기도 양주에 있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 중에 특히 북쪽 지역에 아주 유명한 유원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 계곡이 사실상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사람들한테 아주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곡도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처럼 온갖 그런 이 가건물이 설치되고 수영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평상이 있어서 많은 그런 매번 여름철마다 자릿세를 빙자한 많은 음식을 판매하고 많은 그런 상행위가 난무한 곳이었던 거였죠. 근데 이곳이 워낙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나 또 계곡에 대한 경관에 대한 관리가 워낙 또 새로운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2001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동안 논의를 했어요. 예. 이 상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계곡에 있는 가건물과 여러 가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경관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아마 10년 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철거가 시작되어서 2014년도에 완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인들의 반대라든지 그런 건 좀 없었나요? 송추계곡 상황. 엄청 많았죠. 아무래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자기네가 점유해서 상업행위와 또 생계를 유지했던 곳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뭐 자연공원이다, 국립공원이다 해서 이분들이 나가라 그런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정한 보상, 그다음에 이후에도 국립공원이 아닌 저지대에서 충분히 어떤 깨끗한 건물과 또는 식당을 유지해서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했던 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국장님, 상인들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뭐 계곡이라든지 이거를 손님을 맞이해야 돼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곡이 더 맑아졌다. 그동안 관리가 됐다. 이런 그 주장을 하시는데 남양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단골 메뉴 중에 한 레파토리가 이제 그런 말씀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철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곡 안에서 뭐 소뼈, 닭뼈 이런 게 이제 물속에서 막 퉁퉁 불어가지고 나오고 이런 걸 작업하시는 인부들이 보면서 아우 이게 너무 심하다. 이런 걸 보면서까지 내가 계곡에 음식을 먹으러 와야 되겠냐. 이제 다시는 안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몸으로 실감을 하게 이제 된 사례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뭐 전혀 또 근거가 없는 말씀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곳곳에 화장실도 갖다 놔서 노상 방뇨도 이제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을 놓아서 하천으로 편하게 진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모아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쓰레기 청소 업체를 동원해서 쓰레기도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이미 25개 시군, 187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고 서울시에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꾸려 북한산과 수락산 계곡 내 불법 영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모래사장이 깔린 계곡, 이 청학비치가 문을 열었습니다. 7월 1일엔 묘적비치도 개장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용성만 국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 군데 청학비치하고 묘적사 비치를 7월 1일 날 동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동시에 개장을 했고 이거는 이제 민선지자체 25년사에 최초로 민선지자체장이 이렇게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때법에 굴하지 않고 철거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한 44동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한 3m에서 한 15m 정도 폭의 길이는 한 160m 정도의 모래사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3m 폭의 맨발로 지압을 할 수 있는 몽돌길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 내에는 이제 마당바위를 군데군데 갖다 놔서 가족들이 와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돌 의자도 설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발을 담그면서 앉아서 쉴 수도 있는 이런 공간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뭐 슬세권 로컬 택트라고 합니다. 슬세권은 이제 슬리퍼를 신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언택트의 시대인데 이거를 지역에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로컬 테트 스페이스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하던 이런 청와계곡의 불법을 다 철거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웃고 연인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가족 단위로 와서 쉬고 이런 것을 보면은 스스로 시민들이 그럽니다. 아 진짜 청와기 돌아왔다. 이렇게만 들어도 뿌듯하죠 저희는. 네. 네. 사업에 대한 어떤 뿌듯함과 보람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철거 그리고 철거 과정에 따른 반발이 컸을 것 같은데요. 네.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는 이제 하천에서의 불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철거고 두 번째도 철거일 뿐이다. 첫 번째는 강제 철거, 두 번째는 자진 철거. 강제 자진 철거를 하면은 저희가 모든 그동안의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용을 해줄 것이고 강제 철거를 행정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다 부과를 청구를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분들이 뭐 반발은 많이 심했죠. 뭐 협박도 많이 했고 밤길 조심해라. 방검복 입고 다녀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재현될 줄 알아라.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기는 수십 차례 만났죠.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얘기하면 7, 80명의 눈동자가 저를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으면 눈에서 살기가 나오죠. 하천은 정원이다. 하천 정원화 사업은 하천에 있는 불법을 먼저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가 된 하천에 리조트에 온 것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힐링 공간이 1년 내내 깨끗하게 시민들과 같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 하천 정원화 사업을 내 시정 민선 7기 남양주 시정의 목표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거에 수긍을 하셨고 또 이렇게 설득이 되셨고 협조를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천 정원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추 계곡 여쭤볼게요. 사업 기간이 좀 더 길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복원이 진행됐습니까? 네, 일단 사업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가 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공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 법적 절차에 대한 까다로움 또는 계획에 대한 검토, 협의 절차가 되게 거쳐야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가 무려 이제 53가구가 있고 가건물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이 143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데만 400억이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상가 주민에 대한 보상 절차에 대한 협의, 그걸 설득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상가 주민들과 협의 절차가 끝난 무렵에서야 그런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립공원의 자연계곡인데 이 그동안의 어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점유해온 이 가건물과 상가를 철거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연계곡을 맞이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받아놓은 어떤 사업비가 상가 철거 이주 사업 단지 조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여러 가지 국립공원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이 계곡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좀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연공원에서 이 계곡에 대한 생태계 복원, 또 경관에 대한 다시 옛 모습을 살리는 것 또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앞으로 이제 이 계곡을 새롭게 이 자연을 복원해 나갈 때 어떠한 관리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좀 더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한번 지표를 만든 게 예를 든다면 이 계곡이 복원되었으니까 이 물가를 좋아하는 식물의 종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는 이제 물가에 서식하는 새들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또는 이제 흔히 좀 물에 사는 동물이라면 양서류, 파충류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버들치라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아졌고 흔히 수질을 또 지표로 하는 어떤 대장균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사전 사후 비교해서 한번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보자라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7년 정도 지났으니까 결과를 측정할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을 법한데 그 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사실 하천에서는 이제
오염원에 대한 어떤 통제, 문제되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과다 이용하는 어떤 것만 잘 통제하더라도 엄청나게 수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수질이 깨끗해졌고 마치 예전의 어떤 자연 계곡의 모습처럼 많이 좀 되찾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철거 사업 4년 전인 2010년 하고 철거 사업 4년 후인 2019년에 여러 가지 이 생물상을 조사했는데요. 과거에는 워낙에 이제 그 상가들이 즐비하고 이용객들이 그 수변에 많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이 양서류라고 하는 개구리죠. 예. 도롱뇽 북방산 개구리 두 종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조사하니까 무당개구리, 계곡산 개구리, 참개구리가 늘어나서 5종으로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곤충류는 248종에서 362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오염원이 줄고 사람들이 막 과다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통제되다 보니까 좀 생물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하천 정비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럼 주변에 기존에는 시민들이 그 물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놀던 문화를 조금 더 바꿔내기 위해서 물가에 여러 가지 어떤 휴식 공간, 체험 시설, 또 무장애 탐방로 등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곳을 찾는 많은 이 시민들이 어떤 자연 휴양과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224%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태계도 살아나고 녹지 공간도 더욱 늘어난 것 같은데요. 행정구역상 지역을 나누긴 하지만 하나의 생태계로 봤을 때 진관사 계곡처럼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물길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정말 이렇게 행정구역상 접경 지역일수록 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립공원이냐, 도시공원이냐, 아니면 일반 임야냐, 일반 또 소하천이냐, 또 많은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가 있고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더더욱 좀 혼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일수록 더 잘 관리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자연의 입장이거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하천인 거예요. 똑같은 계곡이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지만 자연도 복원되고 시민들의 환경적인 이용에 대한 다양성도 많아지는데 예를 든다면 조금 자연을 잘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지역은 정말로 물고기와 또는 여러 가지 물총새와 또는 개구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곡으로 보존해야 되고 사람들이 좀 더 물에 좀 접근이 가능하고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하천 정원화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좀 다양한 층위와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하나의 계곡을 좀 섹터별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좀 공생의 그런 지혜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올바른 정책만큼이나 상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불법 시설물 철거가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VCR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백운 계곡. 예년 같으면 계곡을 따라 늘어선 평상에 사람이 가득 차 있을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차원의 강제 철거를 통해 본래 모습을 복원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을 이어가거나 영업은 중단했더라도 철거물들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 음식을 해먹는 일부 시민들로 몸살을 앓기도 하는데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은 무엇인지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 일부 지역에서는 빠른 철거가 목표가 되다 보니 이 콘크리트 철거를 제거하지 않는다던가 잔여 시설물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님, 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복원 사업이라는 것이요. 특히나 이 훼손된 계곡을 복원한다는 것은 정말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도시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근본적으로 그 계곡의 경관과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긴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사업 초기에 좀 방향을 잘 세워야 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실태 조사를 할 때 이 계곡이 이 하천이 훼손 당시에는 이러지만 훼손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훼손 이전에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어떤 경관의 모습이었는지, 또는 이곳에 살던 많은 주민들은 그 계곡이나 하천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우르면서 앞으로 어떤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문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서 좀 세심하게 조금 더 좀 새로운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철거나 치수 사업 위주에만 집중하면 생태계 복원이나 경관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자연성을 갖추는 게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계곡을 무단 점유해서 자릿세를 받는 문제는 상당히 해결됐지만 취사 금지 구역에서 취사를 한다든지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국장님,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마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하천 정원화 사업은 뭐 1, 2년에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를 내고 또 이제 방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영원히 항구히 퇴치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하천 관련 부서가 한 개 부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부서, 산림부서, 농지부서, 하천 내의 불법뿐만이 아니라 하천 주변에서의 같이 이루어지는 농지 전용, 뭐 산림 전용 이런 행위들, 건축, 불건축, 그다음에 야외 영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근절이 되어야 되는 아주 복합적인 그런 불법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러한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들끼리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연중 지속적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천 불법을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4명을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천에서의 상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원 10명을 채용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동원을 시켜가지고 주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시민 감시단을 또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그 하천 정원화 사업을 해서 불법을 철거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신고가 들어와요. 아유, 저기 누가 불법하고 있다. 건물을 뭐 조금 천막을 치고 있다. 그전에는 저희가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왜 내 것만 가지고 철거를 하냐 이랬는데 이제는 다 철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러고 재발을 안 하게 하려고 그러고 시민들이 스스로 감시원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는 문제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 대응을 해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눈이 블랙박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같이 해야 됩니다. 한 10분이면 단속 요원 부족하지 않나요?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에는 국가하천, 뭐 지방하천, 소하천 그래서 한 122개 하천에 317km 정도의 하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계곡 깊숙하지 그런 데까지 다 다니면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그 팔도 강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연이 더욱더 아름다운 계곡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과 방향이 되어야 할지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자체장이나 어떤 정치인의 어떤 명확한 정책 수행의 의지, 그다음에 확고한 그런 믿음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한테 계곡을 돌려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근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뭔가 아주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청정 계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2가지 정도의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연 계곡이라는 경관 속에서 뭔가 이 생물과 자연과 이 시민이 함께 공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 인근과 도시 외곽의 계곡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로드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그런 계곡을 유지하고 만들어내가는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이거든요. 아무리 행정에서 이것을 강제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제대로 이 계곡을 잘 즐기게 하고 또는 뭔가 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과 좀 그런 참여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시민들이 계곡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이란 것이 좀 계곡을 아끼는 다양한 시민들과 또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곡과 하천, 좀 계곡의 가치와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제 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휴가철이에요. 많은 네. 분들께서 남양주에 청학비치와 묘적비치를 찾으실 텐데 네. 끝으로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진짜 어렵게 찾아온 하천입니다. 이 하천 정원화 사업은 시민 여러분이 이제 지켜주셔야 됩니다. 유리병 가져오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천에서 조리행위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하천에서 고기 굽고 불 피우고 취사행위 이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같이 하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하천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하천은 지금 세대에서 잘 가꿔야 아랫물인 후대에서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올 여름 휴가철에서는 제발 하천에서의 이러한 행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사와 무단 투기는 없는 걸로 이번 여름철 휴가철에는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계곡과 하천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이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인데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자연이 오랫동안 청정하게 유지되려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분석 상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